사람의 마음은 끝없이 깊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까웠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에게 이용당한 경험 말입니다. 아주 작은 한마디가 평생의 인연을 흔들기도 하지요. 칼은 살을 베지만 말은 영혼을 뱁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약을 바르면 낫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을 가기도 합니다. 남은 자의 마음속에서 골마 터지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보며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속에 숨어있는 교만과 폭력을 직시하는 일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인연이라도 이 말 한마디면 반드시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조금 단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10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말입니다. 내가 뭘 안다고. 이 말은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흔히 나옵니다. 특히 나이 든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상사가 부하에게 자주 던지는 말입니다. 표면적으로 이 말은 당신은 경험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듣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너는 발언할 자격이 없다. 이것입니다. 내가 뭘 안다고라는 말은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가 살아온 시간, 그가 고민한 세월, 그가 겪은 경험,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화시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했을 때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뭘 안다고라는 말은 귀 기울일 가치조차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견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무시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아버지에게 진로 상담을 했습니다. 청년은 공무원 시험 대신 스타트업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듣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아버지의 우려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길을 택하려는 자식이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우려를 전달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청년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할 때도 아버지와는 형식적인 대화만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야 후회했지만 이미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내가 뭘 안다고라는 말이 아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너는 아직 어른이 아니다였기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인생을 부정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의 역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로 많이 아는 사람은 내가 뭘 안다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아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의견을 듣습니다. 설령 그것이 미숙해 보여도 그 안에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가 뭘 안다고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은 대개 자기 확신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유일한 진리로 믿고 다른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교만입니다. 경험이 많다는 것은 더 많이 들을 수 있다는 뜻이지 더 적게 들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다른 맥락을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이 말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내가 뭘 안다고 그래라고 말하는 순간 그 부하 직원은 더 이상 아이디어를 제안하지 않습니다. 왜 거절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 말하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조직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이 올라오지 않으니 조직은 한 사람의 경험과 판단에 갇힙니다. 그 한 사람이 틀리면 조직 전체가 무너집니다. 내가 뭘 안다고라는 말은 상대를 침묵시키는 동시에 말한 사람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상대의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 생각은 알겠다. 다만 나는 이런 점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되 자신의 우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화입니다. 반면 내가 뭘 안다고는 대화를 닫는 말입니다. 대화를 닫는 사람은 결국 관계도 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듣는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내가 뭘 안다고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지 당신의 가치를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는 것의 가치는 누가 대신 평가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시간이 증명합니다. 다만 이 말을 들었을 때 분노로 반응하기보다 조용히 물러났다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말로 대응하면 싸움이 되고 행동으로 대응하면 증명이 됩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말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 말은 대개 제3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변명할 때 사용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을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신경 쓰지 마. 얼핏 보면 위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해로움을 끼칩니다. 첫째, 그 사람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원래 그렇다는 말은 그 사람이 고정불변의 존재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치 돌에 새긴 글자처럼 지금의 모습이 영원한 본질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어리석던 자가 깨달음을 얻고 이기적이던 자가 배려를 배웁니다. 물론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일이지 미리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의 상처를 무시합니다. 이 말은 대개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사용됩니다.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을까 하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처의 정당화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본질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내가 맞춰라. 원래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출신, 외모, 집안일 하나하나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여성이 남편에게 하소연하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원래 그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 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들은 말은 이것입니다. 어머니 편이라는 거네. 내 상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네. 이 한마디로 부부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남편에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감정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형식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 관계는 끝났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갈등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묻어버릴 뿐입니다. 하지만 묻힌 갈등은 썩어서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더 깊은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대개 갈등 회피형 인간입니다. 문제를 직면하기보다 원래 그래, 그냥 그런 거야로 넘기려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편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관계가 얕아집니다. 진정한 관계는 갈등을 피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갈등을 통과해서 만들어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마주하고 함께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그 과정을 생략하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지름길은 대개 낭떠러지로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상처받았다면 먼저 그 상처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어서 많이 속상했겠다. 그런 대접을 받으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해. 이것이 먼저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인정한 후에 상황을 설명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런 사람이야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면이 있어서 힘들지.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 이것은 상대의 상처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관계를 지킵니다. 사람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변화를 믿어줄 때 실제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말입니다. 그것 봐, 내 말이 맞았잖아.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니까요. 실제로 자신의 예측이 맞았고 상대의 판단이 틀렸으니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상대의 가슴에 어떻게 꽂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실패했을 때 그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후회했고 거울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봐, 내 말이 맞았잖아. 이 순간 상대가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내 편이 아니었구나. 이것입니다. 상대는 당신이 옳았다는 사실보다 당신이 자신의 실패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떨어지기를 기다린 관찰자처럼. 그리고 떨어진 순간 손을 내미는 대신 내가 뭘 했어라고 말하는 사람. 저는 이것을 두고 확인의 잔인함이라 부릅니다. 인간에게는 이상한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받고 싶은 욕구. 이것은 매우 강렬합니다. 때로는 상대의 불행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그 증명을 원합니다. 내가 경고했잖아. 왜 그때 내 말을 안 들었어? 내가 진작 말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이런 말들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는 은밀한 욕망. 문제는 이 욕망을 채우는 순간 관계가 금이 간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게를 열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 조금 기다려라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게는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책과 후회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 하지 말랬잖아. 그렇게 고집부리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 이 한마디로 그 부부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났습니다. 이후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내는 중요한 일을 남편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어차피 당신은 내 실패를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이런 인식이 한번 생기면 좀처럼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옳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 둘은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쓰러졌을 때 내가 옳았다를 증명하는 것과 함께 일어서자를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옳음을 증명한 자는 잠시 뿌듯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혼자 남습니다. 아무도 실패했을 때 그것 봐라고 말할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같은 실수를 하면 어쩌냐? 지적해줘야 배우지 않겠나?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적에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너져 있을 때 하는 지적은 가르침이 아니라 조롱입니다. 상대가 일어선 후에, 충분히 회복한 후에, 그때 조용히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쓰러진 자에게 필요한 것은 비평이 아니라 손입니다. 이 첫 번째 말을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원칙을 제안합니다. 옳음을 증명하려 하지 마라. 옳은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난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정말로 옳았다면 상대가 실패했을 때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옆에 있어 주십시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것이 평생의 인연을 만드는 길입니다. 그것 봐, 내 말이 맞았잖아 라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상대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자리를 스스로 파괴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사실이라 해도 아니 사실이기 때문에 더더욱 삼가야 할 말입니다. 네 번째로 경계해야 할 말입니다. 바쁜데 빨리 말해. 이 말은 현대 사회에서 무수히 많이 쓰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쁩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이고 시간은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본능적으로 빨리 말해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바쁜 당신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망설였지만 그래도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바쁘니까 빨리입니다. 그 순간 그가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없구나.
나는 당신의 시간보다 덜 중요하구나. 저는 이것을 시간의 위계라 부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시간을 통해 사람의 중요도를 매깁니다. 중요한 사람에게는 시간을 내주고 덜 중요한 사람에게는 시간을 아낍니다. 바쁜데 빨리 말해라는 말은 당신보다 내 일정이 더 중요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로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말이 습관이 되었을 때입니다. 매번 바쁜데 빨리를 말하는 사람 곁에 결국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승진을 거듭했고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바빴습니다. 집에 와도 일 생각뿐이었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꺼내면 습관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바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 빨리 말해. 뭔데? 아이들은 점점 아버지에게 말을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 관계, 진로 고민, 그 어떤 것도 아버지와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들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 후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었고 아버지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그때 시간을 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계의 황금기 아이들이 부모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던 그 시기는 영영 지나갔습니다. 시간을 아끼려다 사람을 잃었습니다. 이보다 어리석은 거래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하나의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값진 것은 시간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선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누가 자신에게 시간을 내어주는지, 누가 자신을 흘려보내는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시간을 주지 않으면 공허합니다. 반대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시간을 보내주면 충만합니다. 바쁜데 빨리 말해라는 말은 관계의 장고를 빼내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장고는 바닥나고 관계는 파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로 바쁘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30분 후에 이야기해도 될까? 그때 집중해서 들을게. 이 한마디가 완전히 다릅니다. 상대에게 당신 이야기가 중요하다. 제대로 듣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는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것이 신뢰를 쌓습니다. 사람에게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로 경계해야 할 말입니다. 그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이 말은 논쟁 상황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상대가 어떤 비판이나 지적을 했을 때 방어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왜 맨날 늦어? 너도 예전에 늦었잖아. 왜 그렇게 돈을 헤프겠어? 그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지난번에 비싼 거 샀잖아. 이 말은 논리적으로 보면 일종의 상호 비판입니다. 상대도 완벽하지 않으니 나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이 논리는 독약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본질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왜 늦어?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원하는 것은 사과와 개선입니다. 그런데 너도 마찬가지잖아 라고 대응하면 초점이 흐려집니다. 나의 잘못에서 상대의 잘못으로 화제가 옮겨갑니다. 결국 두 사람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 다투게 되고 원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논점의 도주라 부릅니다. 더 나쁜 것은 이 말이 상대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넌 나를 비판할 자격이 없어. 이것입니다. 상대는 자신의 지적이 정당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신이 위선자가 된 느낌을 받습니다. 자신도 완벽하지 않으니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완벽한 사람만 비판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논리의 폭력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왜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줘? 맨날 폰만 보잖아.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남자는 사과하고 개선하면 됩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잖아. 친구 만나면 나 신경도 안 쓰잖아.
이 순간 대화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집니다. 여자는 자신이 뭘 잘못했나 생각하게 되고 원래 하려던 이야기는 묻힙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이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을 거야. 뭔가를 지적하면 무조건 되받아치니까. 이런 인식이 쌓이면 결국 여자는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불만이 있어도 꾹꾹 눌러 담습니다. 말해봤자 싸움만 되니까요. 그렇게 눌려있던 불만이 어느 순간 폭발하면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릅니다. 그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라는 말은 단기적으로 논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관계를 파괴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원칙을 제안합니다. 상대의 지적이 옳다면 먼저 인정하라. 상대의 잘못은 그 다음에 별도로 이야기하라. 맞아. 내가 폰을 너무 많이 봤어. 미안해. 여기서 끝내면 됩니다. 상대도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의 잘못을 다른 잘못으로 상쇄하려 하지 마십시오. 두 개의 잘못이 만나면 하나의 옳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개의 상처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해보면 너도 마찬가지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개 자기 반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본능적으로 상대의 잘못을 끄집어냅니다. 비판을 듣는 것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로 경계해야 할 말입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은 충고나 비판 뒤에 따라오는 면책 조항처럼 쓰입니다. 내가 너무 뚱뚱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렇게 살면 시집 못 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 친구 만나지 마.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이 왜 위험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상대가 상처받더라도 할 말을 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말했으니까 상대가 상처받아도 내 잘못이 아니야. 이런 논리입니다. 하지만 의도가 좋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칼로 찌르면서 치료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상대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너 잘되라고라는 말은 내가 너의 미래를 너보다 더 잘 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잘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도 자신의 삶을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판단이 미숙할 수 있지만 적어도 존중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선의로 포장된 강요도 여전히 강요입니다. 셋째, 반박을 봉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선언해버리면 상대는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반박하면 내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래? 라는 역공을 받으니까요.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통행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자기 할 말 다 하고 듣는 사람은 감사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의 직업 선택에 계속 개입했습니다. 자녀가 예술을 하겠다고 하면 밥 못 먹는다고 비판하고 중소기업에 가겠다고 하면 왜 대기업 안 가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덧붙였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부모가 왜 자식 해치려고 그러겠어. 자녀는 결국 부모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고 부모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녀는 부모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부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했는데 왜 이러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부모님이 말하는 잘됨은 부모님의 기준이었어요. 제 기준이 아니었어요. 저는 평생 부모님의 꿈을 대신 살아왔어요. 이것이 다 너 잘되라고의 결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잘됨은 누구의 잘됨입니까? 진정으로 상대가 잘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물어야 합니다. 넌 어떤 삶을 원해? 그리고 그 대답을 존중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잘됨과 다르더라도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남의 기대에 맞춰 살도록 강요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을 자주 쓴다면 이제 멈추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때?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상대를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경계해야 할 말입니다. 그때 내가 널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 말은 과거에 베푼 도움을 상기시키며 현재의 요구를 정당화할 때 사용됩니다. 도움을 베푼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도움을 다시 꺼내들어 상대를 압박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도움이 아니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의 채권화라 부릅니다. 은혜란 본래 무상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널 도와줬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은혜는 채권이 됩니다. 상환을 요구하는 빚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받았던 도움에 대한 감사가 분노로 바뀝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빚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도움을 받았을 때는 감사했지만 그 도움이 빚으로 변하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으라고 압박하는 사람에게 원망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도움을 받지 말걸. 결국 이렇게 써먹으려고 도와준 거였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받은 친구는 몇 년에 걸쳐 갚았고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상환했습니다. 관계는 여전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빌려준 친구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널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번엔 내가 도와줄 차례 아니야? 상대 친구는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은 부담, 거절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압박, 결국 도와주긴 했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졌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도움이 감사해서 부채로 바뀌었고 그 부채를 갚으라고 압박받은 느낌이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수십 년의 우정이 한마디로 금이 갔습니다. 은혜를 베풀 때는 잊어라. 은혜를 받을 때는 기억하라. 이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만약 당신이 베푼 도움을 스스로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당신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대가를 바랐는데 받지 못한 것일 수 있고 인정을 원했는데 돌아오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베푸는 순간 끝납니다. 그 이후의 전개는 상대의 몫입니다. 물론 정당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의 도움을 근거로 현재의 도움을 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거래는 친구 사이에서 할 것이 아닙니다. 그때 내가 널 도와줬는데 라는 말은 베풀매 아름다움을 스스로 더럽히는 말입니다. 여덟 번째로 경계해야 할 말입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왜 너만 못해? 이 말은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남들처럼 해라, 뒤처지지 마라는 의미로 던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너는 부족하다. 남들만큼도 못한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비교의 폭력이라 부릅니다. 비교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타인으로부터 비교당할 때,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서 비교당할 때, 그것은 동기가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왜일까요? 비교는 개인의 고유함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다른 재능을 가지고, 다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라는 말은 이 차이를 무시합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출발하고, 같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전제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못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남들이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열등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부모가 자녀에게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친구는 벌써 반에서 1등인데 넌 왜 그것밖에 못하니? 집 아들은 의대 갔다던데 넌 언제 정신 차릴 거야? 부모는 자녀가 분발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자녀는 점점 자신감을 잃었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교 대상은 늘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는 만족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기피했고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갔습니다.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이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갈아먹습니다. 이 문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벌써 승진했는데 넌 왜 아직 그 자리야? 다른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애 낳았는데 넌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 남들만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남과 다른 속도로 피어나는 꽃입니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가을에 핍니다. 가을에 피는 꽃에게 왜 봄에 안 피었냐고 묻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저는 여기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성장을 봐주십시오. 작년보다 많이 나아졌네. 예전에는 힘들어했는데 이제 꽤 잘하더라. 이것이 진정한 동기부여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격려가 됩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라는 말은 사람의 고유한 여정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상대는 자신의 걸음을 멈추고 싶어집니다. 아홉 번째로 경계해야 할 말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이 말은 논의를 끝내고 싶을 때 사용됩니다. 상대의 의견을 인정할 수 없지만 더 이상 논쟁하기 싫을 때 던지는 종결어입니다. 표면적으로 이 말은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차이의 인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달되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내 생각은 틀렸고 나는 들을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는 대화를 단절시키는 벽입니다. 이 말 뒤에는 아무것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는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어차피 들리지 않을 것이니까요. 저는 이것을 대화의 사형선고라 부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부부가 자녀 교육 문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자유롭게 키우고 싶었고 남편은 엄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난 다르게 생각해. 이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들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내는 중요한 문제를 남편과 상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실행했습니다. 남편은 가정에서 점점 소외되었고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아이 학교를 옮기고 학원을 끊고 중요한 결정들을 자기 모르게 내렸다는 것을. 남편은 화가 났습니다. 왜 나한테 안 말했어? 아내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말해도 그건 내 생각이고 그러잖아.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말 안 한 거야. 그건 내 생각이고라는 말은 당장의 논쟁에서는 승리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대화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저는 더 깊은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대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격리시킵니다. 마치 잘못된 생각, 고려할 가치가 없는 생각인 것처럼. 하지만 모든 관계는 다름 위에 세워집니다. 완전히 같은 생각을 가진 두 사람은 없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고 다르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라는 말로 다름을 거부하면 관계는 성장을 멈춥니다. 두 사람은 평행선을 달리며 결코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견이 다를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 생각은 이해했어. 나는 좀 다르게 보는데 같이 고민해 볼까? 이 한마디가 대화의 문을 열어둡니다. 상대는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았다고 느끼고 당신의 의견도 열린 마음으로 들을 준비가 됩니다. 다름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다름을 환영하십시오. 그것이 관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열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할 말입니다. 말 안 해도 알지. 이 말은 얼핏 신뢰의 표현처럼 보입니다. 우리 사이에 말이 필요하냐? 오래 알았으니 알아서 알지. 하지만 이 말 뒤에 숨은 진실은 다릅니다. 표현의 게으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가정은 상대가 내 마음을 알 것이다 라는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알겠지.
오래 함께 했으니까 알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하지만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해야 전해집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은 없는 마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침묵의 함정이라 부릅니다. 상대가 당신의 마음을 안다고 가정할 때 당신은 표현을 멈춥니다. 고마움도 말하지 않고 사랑도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그것을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감사의 말을 듣지 못하면 감사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상대에게 도달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남편이 수십 년간 묵묵히 가정을 위해 일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고 월급은 고스란히 집에 가져다 줬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곧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내가 알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몰랐습니다. 남편은 늘 피곤해 보였고 대화는 없었고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은 결혼 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은퇴하고 시간이 생겼을 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평생 당신을 위해 살았어. 알지? 아내의 대답은 씁쓸했습니다. 몰랐어. 한 번도 말해준 적 없잖아. 남편은 억울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줬는데 왜 모르냐고. 하지만 아내가 원했던 것은 말이었습니다. 가끔은 고생 많았어. 사랑해. 이런 말 한마디였습니다. 행동과 말은 둘 다 필요합니다. 행동 없는 말은 공허하고 말 없는 행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부부 사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모릅니다. 말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 안 해도 알지라는 가정은 관계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물을 주지 않는 화분이 결국 시드는 것처럼 표현을 주지 않는 관계도 결국 시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늘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고마워. 내가 있어서 좋아. 사랑해. 이 말들이 부끄럽게 느껴진다면 더더욱 말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만큼 그 말의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말 안 해도 아는 관계는 없습니다. 말해야 아는 관계만 있습니다. 그러니 말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무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떠오르는 얼굴 때문에 눈시울이 붉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 떠올라 가슴이 아프셨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감정을 느끼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진심으로 살아오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저마다 다르고 관계도 저마다 다릅니다. 다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실마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거리를 둬도 되는구나. 내 마음을 지켜도 되는구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성공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노력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이제는 조금 쉬어가셔도 됩니다. 이제는 조금 자신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저 정약용이 여러분의 마음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